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가마쿠라 막부에 이어서 성립이 된 무로마치 막부와 센고쿠 시대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했던 내용을 짧게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가마쿠라 막부 시기에 고려와 원나라의 여원 연합군이 1274년, 1281년 두 차례로 나뉘어서 일본 원정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공격을 태풍, 즉 가미카제의 도움을 받아 물리치게 되거든요. 이때 신이 일본을 지켜주고 있다는 신국의식이 성장을 했다라고 배워봤습니다. 하지만 이들 여원연합군의 공격 이후에 가마쿠라 막부가 조금씩 쇠퇴를 하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그전 시간에 배웠었던 가마쿠라 막군 시기에 쇼군과 고케닌 사이에 주종관계가 맺어지게 되면서 상대방에 대한 의무가 주어지게 되거든요. 고케니는 쇼군에게 교토와 가마쿠라를 수비를 하는 경비의 의무가 주어지게 되고요. 또 하나로서는 이런 전쟁에 대한 고케닌의 군사력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여원연합군의 공격에 따라 고케닌이 자기의 비용을 들어가지고 이런 군사력을 제공하게 되거든요. 이런 군사력에 대한 쇼군은 고케닌에게 전리품을 은상으로, 즉 보상으로 줘야 되는 의무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수비전이에요. 수비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본, 즉 큐슈를 지키는 수비전이기 때문에 전리품의 양이 상당히 적었고요. 그리고 여원연합군이 태풍에 의해서 바다로 가라앉았기 때문에 또 전리품을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케닌들의 불만이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분위기를 틈타 드디어 1336년 무로마치 막부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 무로마치 막부는 아시카가 다카우지라고 하는 무사가 1336년에 수립을 하게 되거든요. 이 무로마치 막부가 어떻게 성립이 되었는가, 수립이 되었는가, 그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천황 이름이 고다이고 천황이에요. 고다이고 천황. 고다이고 천황이 이런 고케닌들의 불만을 이용해가지고 토막운동, 즉 막부를 토벌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게 되거든요. 이 토막운동은 메이지 유신 전쯤에도 등장을 하는데 이때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고다이고 천황이 아시카가 다카우지라고 하는 무사와 손을 잡고 토막운동을 전개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 1333년 가마쿠라 막부가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멸망하고 난 다음에 고다이고 천황이 자신의 권위를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게 되자 또 무사들의 불만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때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이런 무사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결국 고다이고 천황과 대립을 하게 되는데, 교토에서 도망을 친 고다이고 천황이 교토 남쪽의 요시노라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남조 정권을 세우게 되고요. 이때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교토를 점령하고 교토 안에 무로마치라고 하는 지역에서 무로마치 막부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황을 세우게 됨으로써 북조와 남조, 즉 천황이 두 명이나 존재하는 이런 남북조 시대가 14세기에 전개되게 되거든요. 이런 남북조 시대를 아시카가 다카우지의 손자인 아시카가 요시미스라고 하는 인물이 1392년에 남북조를 통일을 하게 됩니다. 남조의 덴노, 즉 천황이 북조에게 천황 자리를 양위하는 형식에 의해서 1392년에 통일을 하게 되거든요. 1392년은 우리 조선이 건국되는 시기와 똑같습니다. 이런 아시카가 요시미스의 정책을 보면 먼저 중국의 명나라와 조공 책봉 관계를 이제 맺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이전 일본사에서 일본이 중국과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을 때는 딱 4가지 정도만 외우면 된다라고 배웠었거든요. 먼저 후한 광무제 때 일본 왕이 서로 조공 책봉 관계를 맺으면서 일본 왕에게 한위 노국왕이라고 하는 책봉 칭호를 줬다라고 배워봤었고요. 3세기 야마타이국의 히미코 양이 위나라 조비에게 책봉을 받으면서 친위 외왕이란 칭호를 받았었고, 또 5세기 야마토 정권의 5명의 왕이
남조의 송나라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으면서 이 시기를 5세기 외오왕시대라고 배워봤었는데, 이때 아시카가 요시미스와 명나라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으면서 나는 명나라의 신하다, 그리고 명나라의 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공무역의 일환으로서 이 감합무역을 실시하게 되거든요. 당시 이런 왜구의 약탈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명나라에도 왜구가 침입을 하고 우리 고려에도, 그리고 나중에 조선에도 이런 왜구가 많이 약탈을 하는 체제가 있었거든요. 이에 따라 명나라와 이를 요시미스가 서로 약속을 하게 되는데, 일본 안의 왜구를 통제하는 조건 하에 이 감합무역을 실시합니다. 이 감합무역은 나중에 무역체제에서 다시 한번 배워보겠지만, 감합무역은 이제 무역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이에요. 허가증. 먼저 이 감합을 반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요 감합이 일본으로 건너고 난 다음에 요 감합에서 요구하는 수량만큼 일본이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중국에 집할 때 이 감합을 서로 합쳐보고, 그 감합이 서로 하나의 세트, 한 쌍이 되면 무역을 허가하게 해줬다, 이런 체제거든요. 이에 따라 감합무역이 15세기 초반, 16세기 초 중반까지 전개가 되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 슈고 다이묘가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 이전 가마쿠라 막부에서 슈고와 지토가 있었다라고 배워봤었는데, 이때 무로마치 막부 시기에는 이런 남북조 시대가 전개되게 되면서 이런 슈고의 권력이 더욱더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거의 다이묘, 즉 영주로까지 성장하게 되면서 슈고 다이묘로 이런 슈고가 성장을 하게 되고요. 아까 말했듯이 왜구가 다른 외국에 가서 약탈을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남북조 시대의 혼란한 시기, 그리고 당시 가마쿠라 막부보다 쇼군의 권위가 약했기 때문에 통제력을 상실하니까 왜구가 많은 약탈을 자행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결국 이런 무로마치 막부가 더욱더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데, 바로 이게 온인의 난이에요. 온인의 난. 이 온인의 난이 무엇인가? 라고 설명을 해드리면, 바로 쇼군의 후계자가 누가 되는가를 두고 서로 싸우게 되거든요. 당시 쇼군으로 아시카가 요시마사라고 하는 29살의 쇼군이 아들이 없으니까 그 다음 자기의 후계자로 자기 동생을 후계자로 지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약 1년 뒤에 자기 아들이 태어나버려. 이에 따라서 누가 쇼군이 되느냐? 아시카가 요시마사의 동생이 쇼군이 되느냐? 아니면 아시카가 요시마사의 아들이 쇼군이 되느냐를 두고 서로 내전이 번지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일본의 전국시대, 이런 하극상의 시대인 이 센고쿠 시대가 전개하게 됩니다. 중앙에서 전쟁을 벌이니까 이런 슈고 다이묘가 몰락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밑에 있었던 가신들이 치고 올라가게 되면서 센고쿠 다이묘로 성장하게 되거든요. 이런 센고쿠 시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고쿠 시대, 한자로 전국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는 일본에서도 다양한 드라마, 영화, 만화책의 소재가 될 만큼 아주 재밌는 부분이다 할 수 있거든요. 먼저 이 센고쿠 시대는 온인의 난을 계기로 쇼군의 권위가 추락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 슈고 다이묘도 전쟁을 통해 좀 약화되게 되니까 그 밑에 가신이었던 사람들이 치고 올라가게 되면서 전국시대의 영주, 즉 센고쿠 다이묘로 성장을 하게 되고, 이들끼리 서로 하극상을 하면서 전쟁을 벌여지는 시기로 불리게 됩니다. 이때 대표적인 인물 3명이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인물이 오다 노부나가, 두 번째 인물이 도요토미 이데요시, 세 번째 인물이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3명의 이런 인물들을 보고 다양한 설화가 주어지게 되거든요. 이들의 성격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울지 않는 새가 있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라고 이런 질문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오다 노부나가 이런 무사기질의 다혈질의 성격은 울지 않는 새는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새를 베어버리는 성격이 나오게 되고, 도요토미 이데요시는 꾀, 그리고 장꾀, 이런 책략을 이용해가지고 새가 울도록 이렇게 서로 다독여주는 그런 모습이 보인과 동시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 새가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인내의 캐릭터의 모습이 보이게 되거든요. 이때 그 첫 번째 인물인 이 오다 노부나가가
크게 활약을 하게 되는데 이 조총, 날아가는 새도 떨어져서 맞춘다는 이 조총을 이용한 이런 전술을 활용하면서 이제 전국 시대를 조금씩 통일해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대표적인 전투가 나가시노 전투. 조총을 들고 나가셨는데 이런 오다 노부나가가 당시 이 산단 전법을 이용해가지고 적의 기병을 박살내버립니다. 당시 다케다 가스요리라고 하는 상당히 강력했던 다이묘가 있었는데 오다 노부나가와 이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연합을 해서 이들을 박살내게 되거든요. 첫 번째 줄이 사격을 하게 되고 난 다음에 맨 뒤로 빠지고 두 번째 줄이 사격을 하면 맨 뒤에 빠졌던 줄이 장전 그리고 조준을 준비하면서 연속 사격을 함에 됨에 따라 이런 적군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전법이었는데 이를 이용해서 1575년 나가시노 전투에 활약을 하게 되고 불과 한 2년 전쯤에는 무로마치 막부를 오다 노부나가가 멸망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결국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0년에 센코쿠 시대를 통일을 하게 됩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나중에 혼노지에서 후아의 손에 죽게 되고 그 다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뒤를 이어가지고 이런 통일을 이런 미션을 완수하게 되거든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정말 밑바닥에서 시작했던 인물인데 맨 처음에는 바늘 장수로 시작을 했다가 오다 노부나가 밑에서 이제 충성스러운 모습 그리고 활약하는 모습이 보이자 점점 승진을 하게 되고 결국은 태압, 관백 등등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 통일 이전부터 전국의 토지를 조사합니다. 이거를 검지라고 하는데 각각 영지마다 다이묘들이 얼만큼 이런 쌀을 생산할 수 있는가 이런 토지 조사를 하게 되고 결국 세금, 연공을 매기는 기준, 즉 석고를 실시하게 되거든요. 이때 이후에 몇만석 다이묘 또 몇천석 다이묘 이런 1년의 쌀이 몇 석이 생산되는가를 두고 다이묘의 세력 범위를 표현하게 되는데 이때 토지를 조사하는 검지 그리고 연공을 매기는 기준이 석고 체제에 따라서 이런 모습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 도검몰수령을 전개하게 됩니다. 당시 농민들도 검과 칼 이런 것들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무사 계층을 제외한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칼들을 다 몰수를 하게 되고 신분의 이동을 금지시킵니다. 너는 무사, 너는 농민, 절대 너희 신분 이동하지 마라 이런 분위기가 형성하게 되거든요. 이때 일본 장인 정신 같은 것들이 이때부터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됩니다. 몇백 년 동안 초벌 만든 집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에 따라서 병농 분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병사와 농민이 분리됨과 동시에 무사 그리고 상공업장인 조니는 그 다이묘의 거성 아래 이 조카마치에서 거주를 하게 되고 농민은 그대로 농촌에 거주하게 되는 병농 분리 정책 이런 것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가마쿠라 막부에 이어가지고 무로마치 막부와 그 안에 겹쳐고 있었던 이 센코쿠 시대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책은 무엇이었는가를 배워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조선 등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업 영상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